모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리는 호사를 누리던 참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전장처럼 돌아가는 가락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저에게 일요일 아침의 늦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휴식이었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큼지막한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한숨부터 내쉬면서도 웃음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70평생 김태호 저놈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숨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내는 제 유일한 약점이자 세상 전부인 놈. 왜, 이놈아,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거칠고 무뚝뚝하게 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그 억센 말투는 아들놈 앞이라고 해서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놈의 능글맞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엄마, 지금 일어났으면서 목소리가 다 잠겼네. 시끄럽고 용건만 간단히 해라. 바쁜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아니 엄마, 바쁘긴 뭐가 바빠. 오늘 일요일이잖아. 내가 엄마 쉬는 날인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게 말이야 엄마. 갑자기 엄마가 해준 LA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네. 민주도 저번에 먹어보고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와, 진짜 세상에서 우리 엄마 갈비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양념 비법은 대체 뭐야?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아양이었지만 그 말에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뭔지, 먹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무뚝뚝함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내 아들, 내 자식, 그깟 갈비찜이 뭐라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못해줄까? 끊어라. 저녁 때쯤 도착할 게다. 진짜? 진짜 올라오게? 와, 엄마 최고. 사랑해. 시끄럽다 했다. 운전 조심해서 갈 테니 기다리고나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마치고 가장 아껴두었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은 흙 묻은 작업복과 함께였지만 아들놈 보러 가는 길만큼은 언제나 시장의 이미옥 회장이 아닌 그저 김태호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곧장 단골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문 닫은 가게의 셔터를 두드리자 안에서 욕을 하며 나오던 주인놈은 저를 보더니 허리를 굽신 숙였죠. 아이고 회장님, 일요일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김 사장, 나 갈빗대 제일 좋은 놈으로 10대만 줘. 마블링 끝내주는 걸로. 우리 아들놈 먹일 거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말고. 에이 회장님, 제가 누굴 속여도 회장님을 속이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꽁꽁 숨겨뒀던 특상품으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내온 갈빗대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선홍빛 살코기 사이사이에 하얀 눈꽃처럼 피어난 지방.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둑하게 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핏물을 빼고 온갖 과일과 채소를 갈아 넣어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 사과, 양파, 마늘. 제 손맛의 비결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40년 넘게 새벽 시장의 과일과 채소를 만져온 제 손은 이제 눈을 감고도 가장 달고 맛있는 놈만 골라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죠. 2시간 넘게 푹 쪄낸 갈비찜은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뼈와 살이 부드럽게 분리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갈비살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가장 큰 보온통에 갈비찜을 가득 담고 밑반찬으로 담가두었던 파김치와 갓김치까지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제 차 트렁크에는 언제나 아들놈에게 보낼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음식을 해들고 가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유난히 한적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갈비찜을 보고 기뻐할 아들의 얼굴,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울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하니 몇 시간의 운전도 전혀 고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아들이 사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도배된 그곳은 흙과 땀 냄새가 배인 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 펜트하우스, 저 대리석 바닥, 저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손에 굳은 살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려 큼지막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딩동 하고 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잔뜩 표정을 구긴 며느리 하민주였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무거운 보온통을 들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아니 태호 씨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직접 해왔다. 네, 갈비찜이요? 며느리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죠.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던 보온통을 와락 빼앗아 들었어요. 어머니, 집안의 냄새배기에 이런 걸 왜 들고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그 갈비찜을, 그 귀한 음식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시커먼 구멍 속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철퍽.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귀에는 오직 그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렸습니다. 내 아들이 먹고 싶다던 음식, 내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서 다른 찌꺼기들과 뒤엉키는 그 소리.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제 인생의 분노라는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아들 하나 키워내려면 분노할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에 묻은 양념을 탁탁 털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왔어? 근데 무슨 소리야? 태호 씨, 어머니가 글쎄 집에서 냄새나게 갈비찜 같은 걸 해오셨지 뭐예요. 내가 바로 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 저 여자의 방패일 뿐이구나. 차가워진 제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갑에서 낡고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손에 던지듯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희 집엔 어머니 주무실 방 없어요. 바로 앞에 허름한 여관 하나 있으니까 짐 들고 그리로 가세요. 아들이 옆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그건 좀. 뭐가? 며느리가 눈을 부라리자
아들은 그대로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 앞에서 제 자식의 아내에게 이런 취급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갑고 녹슨 쇠붙이의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들었습니다. 아, 진짜. 저 냄새 어떡할 거야? 빨리 환기시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중한 현관문이 제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겁게 타오르던 무언가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너머로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죠.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선명한 결심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70평생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세월을 살아온 늙은 여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제 피부치가 사는 저 펜트하우스는 이제 제게 화려한 집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의 성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준 열쇠에 적힌 이름은 백합장이었습니다. 이름 한번 거창했죠. 펜트하우스 바로 앞, 낡고 지저분한 5층짜리 건물 3층에 자리한 그곳은 여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간에 버려진 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카운터에는 이가 누렇게 뜬 노인네가 졸고 있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제가 들고 있는 열쇠와 같은 번호가 적힌 방을 가리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누런 얼룩이 진 벽지, 담배 연기에 그을려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천장,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축축한 이불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죠. 창문은 있었지만 맞은편 건물이 꽉 막고 있어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었어요. 내 아들 내외가 제 어미를 위해 준비했다는 편안한 잠자리가. 저는 들고 온 짐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되어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하하. 그래, 이거였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의 결과가 고작 이 벌레 소굴이었구나. 웃음이 멎자 제 안의 모든 감정들이 칼날처럼 벼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제 평생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때로는 아들보다 더 저를 챙겼던 부동산 업계의 마당발,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십니까? 김 사장, 내 목소리 똑똑히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머리에 새겨.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지금 김태호 그놈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있지?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거 당장 팔아.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유는 묻지 마. 그냥 팔아. 내일 당장. 회장님, 그게 수백억짜리 집입니다. 아무리 금매로 내놓는다 해도 내일 당장 팔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김 사장,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는 놈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부동산 수수료 3배로 쏠게. 아니, 5배. 그래도 안 되면 10배라도 줄게. 어떻게든 오늘 밤 안에 현금 들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사람 구해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끝에 결심이 선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밤 안에 반드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삐걱하고 침대가 비명을 질렀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제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저는 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밥도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지만 조금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사장이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즉시 지급 가능하고 세금 문제도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흥졸부인데 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마침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펜트하우스에서 직접 집을 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고 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김 사장. 그런데 회장님, 아드님이나 며느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내일 작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사장은 그 양반만 데리고 시간 맞춰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펜트하우스 앞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을 위해 낡은 여관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밤새 이 더러운 여관방에서 분노와 슬픔에 떨었을 것이라 생각하겠죠. 천만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 예비키를 이용해 그들이 쇼핑을 하러 나간 사이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흘렀죠.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제 돈으로 채워진 가구와 장식품들. 저 소파는 얼마, 저 그림은 얼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저는 이제 한 톨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사장과 함께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집주인이라고? 웬 할머니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무시가 담겨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집안의 규모와 화려함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야, 집 좋네. 전망도 끝내주고.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나지막이 묻자 남자는 그제야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군. 그래서 얼마요? 저는 김 사장이 미리 언지를 준 가격을 불렀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합시다. 변호사도 다 데리고 왔으니 서류 처리도 바로 끝내버리자고. 그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 수백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 사장이 준비해온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자 역시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고 함께 온 변호사들이 일사천리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약속대로 현금이 든 돈가방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에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과 새 집주인 그리고 그의 변호사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집에 원래 살던 것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의 주인공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놀랄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까 드디어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김 사장, 그리고 배 나온 새 집주인과 그의 변호사들. 우리 모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커다란 쇼핑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기양양한 표정의 며느리 하민주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표정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카드로 긁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놈은 짐꾼처럼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요. 아, 피곤해. 태호 씨, 저것들 빨리 방에 갖다 놔. 며느리는 거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려다 그제야 거실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에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고양이처럼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외부 사람들을 함부로 집에 들여요. 태호 씨, 뭐해? 빨리 이 사람들 다 내보내지 않고.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와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남은 적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인상을 쓴 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맑고 경쾌한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순식간에 그녀의 뺨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준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뭐예요, 지금? 미쳤어요? 어떻게 며느리 뺨을 때려요? 며느리? 누가 네 며느리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여기가 어디라고? 뭐라고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사주셨을지는 몰라도 엄연히 태호 씨랑 내 집이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손님일 뿐이에요. 아니, 손님도 아니지. 어제부로 쫓겨난 주제에 며느리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새 집주인인 배 나온 남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인사시켜드리지. 이쪽은 오늘부터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새 집주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하? 뭐라고요? 새 주인? 어머니, 지금 노망 나셨어요? 아니면 어제 그 더러운 여관에서 잠을 잘못 주무셨나? 여기가 어떤 집인데 누가 산다고? 입 닥쳐.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그래, 어제까지는 내 집이었지. 내 피와 땀으로 내 평생을 바쳐서 산 내 집.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분 집이다. 넌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고 저놈 아내도 아니고 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꺼져야 할 불법 거주자일 뿐이야. 알겠니?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불신으로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태호 씨,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지금 저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된 채 저를 향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장난이지? 응, 장난이라고 해줘, 제발. 장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경멸과 환멸을 아들은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즐겁게 구경하던 새 집주인이 육중한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어서 듣는 사람을 절로 위축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아줌마 아저씨,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내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지. 그는 품 안에서 방금 전에 작성한 따끈따끈한 매매 계약서를 꺼내 며느리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이 집주인 할머니께서 나한테 이 집을 팔았소. 법적으로 오늘부로 이 집은 내 소유란 말이지. 당신들은 이제 이 집에 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해가 되나?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사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 전부 다 사기죄로 집어넣을 거라고. 신고, 마음대로 하쇼. 새 집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당신들을 무단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그리고 내일 정오까지 당신들 그 더러운 짐 쪼가리들 안 빼면 내가 용역 불러서 당신들 명품 가방부터 저 창밖으로 하나씩 다 집어 던질 테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나는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악을 쓰지도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놈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민주 대신 사과할게. 응? 제발 이 계약 좀 물러달라고 해줘. 엄마, 제발.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아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 더러운 손 치워. 그 말과 함께 저는 제 다리를 뿌리쳤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김 사장과 새 집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볼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김 사장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처음 가지고 왔던 짐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텅 빈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저는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저 하늘처럼 아주 오랜만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온 저는 곧장 김 사장이 잡아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더러운 여관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니 방금 전 제가 빠져나온 그 펜트하우스가 저 멀리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아수라장을 상상하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회장님,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새 집주인 양반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계속해서 매달리자 정말로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해서 저것들 싹 다 끌어내라고 소리치는데 와 저도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어떻게 됐어? 며느님은 거의 실신 직전이고 아드님은 계속해서 회장님께 잘못했다고 빌고만 있습니다. 결국 새 집주인 양반이 내일 정오까지 말미를 줄 테니 그때까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할 줄 알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제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인데. 김 사장, 다시는 그놈을 내 앞에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내 아들은 어제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내 어미를 여관으로 내쫓는 걸 방관했을 때 이미 죽었어. 제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김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고작 집 한 채가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직전 저는 호텔방에서
그들이 사는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의 풍경이 펼쳐졌죠.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서더니 직원들이 아들 내외의 짐을 상자에 담아 무성의하게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실어 나른다기보다는 거의 던지다시피 했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고급 가구와 명품 옷가지들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구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입고 있던 그 옷 그대로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 쌓인 자기 짐들을 보더니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구두. 조심해서 다뤄요.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하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여왕이 성벽 꼭대기에서 절규하는 것처럼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웠죠. 곧이어 아들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기들의 세간이 쓰레기처럼 트럭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로 저장되어 있던 그 번호였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놈의 목소리를 듣고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태호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살려주니? 네 인생은 너 스스로 사는 거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그 갈비찜 들고 왔을 때, 민주가 그거 버렸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 여관으로 보낼 때, 내가 죽기 살기로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랬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용서? 태호야.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 어떤 호통보다도 차가웠죠. 네가 정말로 잘못한 게 뭔지 아니? 네가 잘못한 건 그걸 막지 못한 게 아니야. 네 어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세상 위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왕처럼 군림하며 살아온 네 인생 전부가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 그 자체라고. 엄마, 민주 그 아이 탓하지 마라. 그 아이는 그저 자기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야. 그런 하찮은 욕망에 네 어미를 팔아넘긴 건 바로 너 자신이다. 제 말은 비수처럼 아들의 심장에 꽂혔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집도, 돈도, 민주도 다 떠났어. 그러게.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저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야지. 네 두 발로 땅을 딛고 네 두 손으로 땀 흘려가면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고 네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아주 조금 아팠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낼 때는 원래 아픈 법이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긋지긋했던 모자의 인연이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제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지만 제 몸은 조금도 쉴 수 없었죠. 평생을 딱딱한 시장 바닥과 흙먼지 속에서 살아온 제게 이런 과도한 편안함은 오히려 독과 같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무섭게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창문을 향해 돌진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차는 서울의 심장을 가로질러 제가 있어야 할 곳, 제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의 가락시장은 언제나처럼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실은 거대한 트럭들이 포효하듯 엔진 소리를 내며 드나들고 지게차들이 쉴 새 없이 짐을 나르며 경고음을 울려댔죠. 욕설과 고함, 흥정이 뒤섞인 시끄러운 소음, 흙냄새와 싱그러운 과일향,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공기. 그래,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전장이자 내 삶의 터전. 저는 차에서 내려 폐부 깊숙이 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이, 이미옥이. 어제는 어쩐 일로 안 보였어? 뭔 일 있었어? 제가 이미옥 상해라는 큼지막한 간판 아래의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몰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초라한 노인네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 바닥에 흥망성쇠를 쥐고 흔드는 모두가 인정하는 여왕이었죠. 별일 없었어? 서울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밤새 들어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목장갑을 끼웠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나 명품 가방보다 제 손에 익은 이 거친 장갑 한 켤레가 제게는 더 큰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배추 작황이 어떠냐? 네, 회장님. 강원도 쪽 물건인데 속도 꽉 차고 아주 달큰합니다. 좋아. 경매 준비해. 저는 곧장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중도매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경매 단상 위에 서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짓 하나, 제 목소리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곳.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저를 얕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움직이며 최고의 물건을 최고의 가격에 넘겼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죠. 어젯밤의 그 끔찍했던 일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이게 바로 이미옥이다. 한바탕 경매 전쟁을 치르고 가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가게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상인 하나가 거의 울상이 된 채 험상궂게 생긴 남자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약속한 날짜가 언젠데 아직까지 배째라는 거야. 너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네 가게 물건 내가 헐값에 다 넘겨버릴 줄 알아. 험상궂은 남자는 젊은 상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어이, 광식이. 제 목소리에 험상궂은 남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시장에서 악질 사채업자로 유명한 놈이었죠.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니놈한테 물을 소리다. 여긴 내 구역이야. 어디서 함부로 행패야. 아, 그게 이 젊은 놈이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를 않아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광식이의 말을 무시하고 울고 있는 젊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놈한테 돈 얼마나 빌렸냐?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광식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죠. 야, 광식이. 너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 하루 이틀 하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몰라. 힘없는 놈들 등쳐먹는 거, 의리 없는 짓거리 하는 거. 내가 그거 제일 경멸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따위 짓을 해? 회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저도 합법적으로. 닥쳐.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여기 1,500 있다. 원금에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준 거니까 이거 처먹고 당장 내 구역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 바닥에 발 붙일 생각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저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광식이는 제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허겁지겁 주워들고는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역시 회장님. 와, 진짜 멋지십니다. 저는 젊은 상인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 이놈아. 앞으로 힘들면 나한테 먼저 와. 어디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손을 벌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네가 장사 잘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놈 생겼을 때 대신 갚아줘. 알았냐?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상인은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 다시 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의리. 그것은 제가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지켜온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피를 나눈 아들놈은 그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자 온몸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어젯밤 이후로 수십 통도 더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기쁨이자 슬픔이었던 그 이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이 아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연락처로 들어가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찾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동안 망설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김태호라는 존재를 제 손으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머릿속으로 어제의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갈비찜, 제 손에 던져지던 낡은 여관 열쇠, 그리고 뭐가 하는 며느리의 고함에 입을 꾹 다물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은 단호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제 심장의 한 구석도 함께 도련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는 더 늦기 전에 잘라내야 하는 법이니까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린 저는 창밖의 분주한 시장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아주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아침에 제 아들은 없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이미옥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김태호라는 이름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지옥의 시작. 어머니라는 거대한 방패막과 돈이라는 안락한 성벽이 사라진 세상은 그놈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태호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신림동 고시촌 구석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의 쪽방 하나를 간신히 구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사람이 겨우 돌아누울 수 있는 한평 남짓한 공간. 문을 열면 바로 침대였고 침대에 앉으면 책상에 무릎이 닿는 곳이었죠. 방 안에서는 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옆방 남자가 피우는 담배 냄새, 복도 끝 공동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지린내가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부 싸움 소리에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공동 샤워실에 갔을 때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물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녹슨 물이 찔끔거리며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본 적이 없었던 그놈에게 굶주림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몇만 원. 그걸로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태호는 고시원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음식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그는 결국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고시원 휴게실에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처량한 자기 신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자신이 지금은 이 작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뚜껑을 열자 익숙하고 자극적인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면발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어머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라면 국물과 함께 눈물을 삼키는 동안 아주 희미하게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맛이구나. 이것이 돈이 없을 때의 비참함이구나.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왔을 그 치열하고 고단한 세상의 한 조각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던 하민주의 상황은 태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호와 헤어진 뒤 갓난아기를 안고 뻔뻔하게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친정에서는 그녀를 반겨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잘난 시어머니를 잘못 모셔서 이 꼴이 됐냐며 온갖 구박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공들여 관리해온 SNS 계정과 그곳에서 자신을 떠받들어주던 수많은 팔로워, 그리고 함께
어울리던 강남의 부잣집 친구들이었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쁜 카페에서 아기 사진을 찍어 올리며 도움을 청하는 글을 썼습니다. 싱글맘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후원 계좌는.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그녀가 시어머니를 내쫓고 폐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강남 바닥에 쫙 퍼진 뒤였죠. 댓글창에는 응원 대신 욕설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명품 자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동정구걸이냐.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두는 거지. 팔로워 수는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났고 계정은 비난의 폭주를 견디지 못하고 정지당했습니다. 다급해진 민주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민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습니다. 어머, 민주야.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남편 사업이 좀 어렵네. 정말 미안해. 다음에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힘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민주는 곧바로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민주 걔 드디어 미쳤나 봐. 나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잖아. 그러게 누가 시어머니를 내쫓으래. 꼴 좋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인간관계는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명품 가방 몇 개를 팔기 위해 그녀는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매장 주인은 그녀의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상태가 영 별로네. 보증서도 없고 흠집도 많고. 아니에요. 이거 한정판이라서 구하기도 힘든 거고 제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거예요. 손님, 우리 같은 전문가들 눈은 못 속여요. 이 정도면 30만 원. 쳐줄게요. 네, 30만 원이요? 제가 이걸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그건 손님 사정이고 팔기 싫으면 그냥 가져가시든가. 민주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가방들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몇 푼의 돈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했죠. 그녀는 매장을 나와 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화려했던 자신의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한편 태호는 며칠간의 방황 끝에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대학 졸업장 말고는 아무런 기술도 경력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은 인력사무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들과 함께 봉고차에 실려 어느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는 일.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것을 나르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나온 밥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저녁이 되자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짐승처럼 일하고 태호는 꼬깃꼬깃한 현금이 담긴 첫 주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작 몇십만 원. 그가 예전에 하룻밤 술값으로 쉽게 써버리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시원 월세를 낼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ATM 기계에 넣었습니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민주의 계좌번호였죠. 그는 돈을 송금하고 메시지 입력창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애기 기저귀가. 그것은 미련이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망쳐버린 삶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이에 대한 아주 작고 초라한 첫 번째 책임감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놈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놈의 존재를 완전히 도려냈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 간단하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사람을 시켜 태호 그놈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용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사무실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들 틈에 섞여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돌을 나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 고된 노동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 또 다른 사진에는 고시원의 좁고 더러운 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도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평생을 내 품 안에서 귀하게만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쓴 것, 굳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단맛만 보고 자라게 한 것이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놈이 첫 주급을 받아 이혼한 아내에게 애기 기저귀 값으로 송금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저놈이 완전히 뿌리까지 썩어버린 것은 아니었구나. 아주 작은 씨앗이나마 책임감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하구나. 하지만 저는 결코 그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놈이 스스로의 힘으로 뼈저린 고통 속에서 세상의 쓴맛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지금 손을 내밀면 그놈은 평생을 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어미로서 내 자식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한밭집 사장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되십니까? 내가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내 말만 잘 들으시오. 누구신데요? 내가 지금 사장님 통장으로 돈을 좀 넉넉하게 붙여드릴 테니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점심 저녁으로 고기 반찬을 특식으로 내놓으시오. 일하는 사람들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소. 절대 아끼지 말고 가장 좋은 고기로 푸짐하게 내놓으란 말이오.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런 일을... 이유는 알 거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중에 내가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 그런 줄 아시오. 대신 이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비밀로 해야 하오. 만약 이 일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땐 나도 사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한밭집 사장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꼈는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두둑한 돈을 한밭집 사장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내 아들이 밥은 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한편 며느리였던 하민주의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몇 푼의 돈은 금방 바닥이 났고 친정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싹싹 빌면 그래도 손주를 봐서라도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죠.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가락시장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옥 상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편인 수십 명의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밭집에만 손을 쓴 것이 아니었죠. 저는 이미 시장 전체에 그 아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둔 뒤였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회장님 아들 잡아먹은 그 못된 년. 한 아주머니가 민주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주변의 모든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민주는 수십 개의 분노 어린 눈초리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낯짝을 들고 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장님 뵐 자격도 없어. 당장 꺼져. 상인들은 그녀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어머니 좀 뵈려고.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네 입에서 더럽게 그 이름 꺼내지 마. 그때 생선 가게를 하는 억센 아주머니 한 분이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와 그녀의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 썩 꺼져. 소금 맞고 부정 탄 거 다 씻어내버려. 굵은 소금 알갱이가 민주의 얼굴과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품에 안은 아기를 감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욕을 하며 그녀가 들고 온 낡은 기저귀 가방을 땅에 내동댕이 쳤고 어떤 아저씨는 썩은 배춧잎을 그녀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장 전체가 보여주는 저를 향한 굳건한 의리이자 폐륜을 저지른 자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를 안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제 가게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죠. 저 아이는 저렇게라도 해서 세상의 무서움을 배워야 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 위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 왕국은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악독하고 냉정한 여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제 왕국인 가락시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의 배를 채우기 위해 거대한 심장처럼 뛰었죠. 저 역시 그 심장의 한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하나가 계속해서 저를 찔러왔습니다. 사람을 시켜 간간히 받아보는 아들놈의 소식 때문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태호는 건설 현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저놈은 안 되는 놈인가. 고작 몇 달의 고생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것인가. 실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보고서의 다음 내용을 읽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그놈은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의 가장 밑바닥, 짐꾼, 즉 나라식군이 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낡은 손수레 하나를 구하고 시장 관리소에 등록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짐꾼의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저 어리석은 놈.
왜 하필 이곳이란 말인가? 제 눈을 피해 제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아들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도 아프게 읽혔습니다. 그놈은 어머니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떤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태호는 다른 짐꾼들과 함께 시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을 기다렸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양복만 입던 놈이었는데 이제는 몸에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얻어 입은 몰골이 영락없는 시장 노동자였죠. 일이 시작되면 태호는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배추 상자를 어깨에 이고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창고까지 날랐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죠. 다른 베테랑 짐꾼들에 비해 요령도 힘도 부족한 그놈은 늘 남들보다 2배는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제 가게 CCTV 화면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내려가 그만해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것이 저놈이 스스로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태호는 결코 제 가게 근처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이미옥상의 간판이 보이는 구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 가게 직원이 과일 상자를 잘못 쌓아 올려 맨 위 상자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소리치려던 순간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나타난 남자가 그 상자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태호였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질 뻔한 과일들을 다시 상자에 담아 안전한 곳에 쌓아두고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직원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허공에 외쳤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 가게 앞에 미끄러운 배춧잎들을 말없이 치워놓고 가기도 했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제 가게 아주머니 직원의 수레를 뒤에서 몰래 밀어주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제 왕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중 몇몇은 그가 제 아들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저기 저 젊은 친구 혹시 아드님 아닙니까? 저는 그때마다 모진 말로 내쳤습니다. 나한테 아들 없어. 죽었어. 하지만 제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셔터를 내린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락시장의 새벽은 그야말로 냉동고나 다름없었죠. 태호의 옷차림은 여전히 얇고 허술했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새벽 칼바람 속에서 쉴 새 없이 짐을 날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제 오른팔인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 자네 저기 저 짐꾼들 쉬는 곳에 가장 좋은 방한복이랑 방한 장갑 좀 한 20벌 갖다 놔.
이미옥 상회에서 고생하는 시장분들께 드린다고 써붙이고 회장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저놈이 그 옷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나한테 매일 보고하고 박 부장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다른 짐꾼들과 함께 새 방한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는 그 옷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짐작도 못하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보이지 않는 반성문은 땀과 눈물로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성문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마음으로 읽고 있는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에 유난히 차가운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더 바쁘고 혼잡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날 들어올 물량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다쳤어. 빨리 119 불러.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제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청가물 카트가 그의 다리 위를 덮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망부석처럼 서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저를 알아본 한 상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이미옥 상의 아드님이 다쳤어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억지로 눌러두었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태호야. 제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것 같은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미친 듯이 밀치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켜. 다들 비켜. 이것 좀 치워. 빨리. 제가 울부짖자 주변 상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아들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카트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아들의 다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태호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야, 엄마가 왔어. 눈 좀 떠봐, 이놈아. 아들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곧이어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라고. 저는 구급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저놈을 아들이 아니라고 죽은 자식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놈은 여전히 제 심장이었고, 제 숨이었고,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분노와 결심은 아들의 피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저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 평생이 그 몇 시간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손을 내밀었더라면, 내가 저놈을 용서했더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모진 마음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의사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진 않아서 몇 달간 깁스를 하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희고 부드럽기만 했던 그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친 손을 제 두 뺨에 부비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이 땀으로 써내려간 길고 긴 반성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낯선 병실의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기 손을 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는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까만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를 적시며 흘러내릴 뿐이었죠. 엄마. 1년 만에 아들은 처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나다. 네 엄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 그 말 속에는 지난 1년간 그가 겪었을 모든 고통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의 슬픔과 연민을 꾹 눌러 담고 다시 가락시장의 여왕, 이미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끄러워,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제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우렁차고 거칠었습니다. 아들은 제 호통의 울음을 뚝 그치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이 멍청한 놈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다니니까 이 꼴이 나지. 밥은 굶지 말라고 내가 뒤를 봐줬더니 이제는 몸까지 상하게 해? 너 아주 그냥 내 속을 몽땅 새까맣게 태워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일어나면 죽을 줄 알아. 저는 아들을 향해 온갖 욕을 섞어가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이내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의 그 거친 호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시장의 수많은 일들은 박 부장에게 맡겨두고 제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엄마의 역할에만 집중했죠.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직접 죽을 쓰고 뼈에 좋다는 사고를 고아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눈물을 글썽이며 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에 대해 서로의 마음에 대해 굳이 묻지 않았죠.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창밖을 보고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관계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퇴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아들이 입고 왔던 낡고 더러운 작업복 대신 깨끗하게 세탁된 새 작업복 한 벌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거 입어라. 엄마, 이건. 이미옥 상의 사람은 이런 거 안 입어. 저는 아들이 입고 있던 환자복과 그가 시장에서 입었던 낡은 옷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과 고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미옥 상회의 사람으로 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헐렁했지만 그 모습은 제법 늠름해 보였습니다. 가락시장으로 돌아온 첫날 상인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태호 씨, 이제 괜찮은 거야? 고생 많았다, 젊은 친구. 이제 어머니 속 좀 그만 썩여.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이미옥 상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구석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할 일이다. 가게 앞부터 쓸어라.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더러워서야 쓰겠냐. 아들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면서도 정말로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성실하게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낡은 빗자루 하나를 들고 자신의 인생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조금도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저놈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장 생활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집 나르기, 재고 정리. 저는 아들이라고 해서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켰죠. 아들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땀 흘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직원들과 시장 상인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철없는 아들이라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 친구 정신 차렸네,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한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월급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네 첫 월급이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빳빳한 현금과 함께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이 막 지난 듯한 포동포동한 볼살의 사내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주였죠. 제가 사람을 시켜 몰래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돈보다도 그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손주, 아니 자신의 아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는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저 아이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과거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허리 펴고 일해라. 내 아들이면. 아들은 눈물을 닦고 그 어느 때보다도 늠름하고 단단한 얼굴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락시장의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저와 제 아들의 진짜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심하면서도 정직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놈이, 아니 내 아들 태호가 다시 가락시장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있었어요. 봄에 돌아온 녀석은 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이제는 제법 서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시장의 하루를 열고 또 닫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정말이지 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굳은 일만 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가게 앞 청소부터 시작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상자를 나르고 썩은 과일을 골라내는 일까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이나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았죠. 저는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2배는 더 많은 일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보이면 시장 전체가 떠나가라 호통을 쳤어요.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꾸지람을 묵묵히 받아내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가장 먼저 가게에 나와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안쓰러워하기 전에 저는 이미옥상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명 직원의 밥줄이 걸린 곳이고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곳입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설픈 동정심을 보였다가는 가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 뻔했죠. 저놈이 정말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면 제 아들이기 이전에 이미옥 상해의 직원으로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하던 녀석이 이제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경매가 시작되기 전 그날 들어올 물건들의 목록과 산지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엄마, 오늘 강원도 감자가 좋다는데 물량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어때요? 이놈아,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지금이 어떤 철인데 강원도 감자야. 장마철에 들어온 감자는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금방 썩어버리기 십상이라고. 기본도 모르면서 어딜 나서. 저는 매번 아들의 의견을 매몰차게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놀라고 있었어요. 저놈이 돈 쓰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던 저놈이 이제는 장사를 배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깨지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농산물 관련 서적들을 읽고 다른 베테랑 직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미옥 상회에 30년 넘게 최상급 사과를 납품해 오던 충주의 최 영감님네 과수원에서 보내온 사과의 품질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겁니다. 사과는 푸석했고 당도도 예전 같지 않았죠. 몇몇 상자에서는 썩은 사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옥 상회의 명성은 최상급 품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죠. 저는 곧장 최 영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영감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접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여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과수원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영 미덥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래서 오늘 보낸 사과는 대체 뭔가? 이런 물건을 이미옥 상회 이름값도 모르고 보낸 겐가? 네. 아, 그게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사과 상태가 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보내겠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는 그 목소리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날씨 탓이 아니구나. 저 아들놈이 문제구나. 최 영감님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진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가 일군 과수원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 아들놈은 영락없는 장사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만 밝히는 놈이라는 게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인연을 이렇게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장사는 장사였습니다. 저는 박 부장을 불러 지시했죠. 박 부장, 충주 최 영감님네 올해까지만 거래하고 내년부터는 물건 받지 마. 다른 과수원 알아봐. 네. 회장님, 그래도 30년 거래처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 영감님이 편찮으시대. 아들놈이 물려받았다는데 글러먹었어. 저런 놈하고는 상종 못 써. 박 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가려던 순간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태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냐? 네가 나설 자리 아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어딜 가? 네가 가서 뭘 어쩌겠다고. 최 영감님 과수원에 직접 가서 뭐가 문제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30년이나 된 인연을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끊어버리는 건 이미옥 상회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머니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놈이 제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의리. 제가 평생을 지켜온 그 가치를 저놈이 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퉁명스럽게 말했죠. 흥? 네가 뭘 안다고 나서. 가서 헛수고만 할 게 뻔하다. 헛수고가 되더라도 마지막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랫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듣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제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저도 군말 없이 어머니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헛기침을 하며 말했죠.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일까지 돌아와서 제대로 보고 못하면 그땐 니놈도 각오해야 할 줄 알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놈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저는 아들의 첫 시험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새벽 일찍 트럭을 몰고 충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최 영감님네 과수원은 아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이 제때 수확되지 못해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고,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들은 병든 것처럼 힘이 없었죠. 한때는 윤기가 흐르던 옥토 같던 그곳이 지금은 주인을 잃고 방치된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태호는 과수원 한쪽에 있는 농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 영감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는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미옥 상의 아드님이시라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슈? 그는 태호를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사과 품질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물건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요. 아, 그거. 요즘 날이 가물어서 그래.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어쩌겠소. 내년부터는 괜찮아지겠지. 아들놈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하늘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슈. 몸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시니 그냥 가보슈. 태호는 더 이상 저놈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 영감님 아들을 무시하고 곧장 영감님이 계시다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한때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했던 최 영감님이 깡마른 모습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영감님, 저 이미옥상의 이미옥 회장 아들 김태호입니다. 최 영감님은 힘겹게 눈을 뜨고 태호를 알아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나 뜨거워서 볼 낯이 없네. 아닙니다, 영감님. 그저 몸은 괜찮으신지 뵈러 왔습니다. 내 몸은 괜찮아. 썩어가는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평생이 담긴 저 과수원이지. 최 영감님은 창밖에 방치된 과수원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놈 내 아들놈은 농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땅 팔아서 서울 가서 편하게 살 생각뿐이야. 내가 눈을 감으면 저 과수원은 당장 포클레인에 밀려 없어지겠지. 그게 한스러워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네. 태호는 최 영감님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수원을 잃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과 자부심이 아들 세대에서 허무하게 끊겨버리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었죠. 태호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수원 근처의 작은 여관에 방을 잡고 밤새 무언가를 쓰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최 영감님과 그의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과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인력의 부재와 자금난입니다. 영감님 아드님께서는 이 과수원을 팔고 싶어 하시고 영감님께서는 지키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이 과수원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네. 이미옥 상회에서
초기 자본금과 함께 최고의 과수 전문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영감님께서는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시고 아드님께서는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원이 정상화되면 그때 지분을 임의옥상회에 파시거나 아니면 계속 주주로 남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과수원을 지킬 수 있고 아들놈은 당장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그리고 임의옥상에는 안정적인 최상급 사과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최 영감님 아들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당장 땅을 파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그도 깨달은 것이죠. 최 영감님은 눈물을 흘리며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평생의 은인일세. 태호는 그 길로 서울로 돌아와 제 앞에 그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밤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을 보자마자 호통부터 치려다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안서는 허술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과 논리는 아주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저놈이, 제 아들놈이 이제는 장사꾼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제안서를 말없이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툭 하고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건 뭔데? 믿지는 장사일 수도 있잖냐?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사람을 얻는 장사입니다. 30년의 인연을 지키고 최고의 사과를 얻고 그리고 임의옥상회의 의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책임져. 손해나면 네 월급에서 다 깔 줄 알아.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의미를 알아챘는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평소와 똑같은 김치찌개였지만 그날따라 밥이 참 달았습니다. 충주 과수원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아들 태호는 가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제 그림자 뒤에 서서 눈치만 보던 녀석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진짜 일꾼이 되어 있었죠. 직원들도 더 이상 태호를 회장님 아들이 아닌 김태호 실장으로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길고 아픈 길을 돌아와야만 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지고 시장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길에 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기 다음 주가 유성이 첫돌이에요. 유성이 제 손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어머니 손주인데 첫 생일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손주, 핏줄,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세차게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미를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모욕과 배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으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 아침에 들어올 무물량이나 확인해. 저는 끝내 아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말만 내뱉은 채 앞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으로만 보았던 손주의 통통한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손주의 첫 생일. 할미라는 작자가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도 되는 것일까? 밤새 뒤척이며 제 안의 분노와 핏줄에 대한 그리움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야만 했어요. 저는 박 부장을 시켜 며느리였던 하민주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보고는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은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이와 함께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태호에게는 시장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차를 몰아 민주가 일한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주머니들 틈에 섞여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는 민주의 모습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값싼 유니폼은 음식물 얼룩으로 지저분했고 예쁘게 관리받던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예전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반찬 투정과 아이들의 칭얼거림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주가 물주전자를 들고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죠.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앉아라.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래야. 앉으라면 앉아. 사장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 제 단호한 말에 민주는 마지못해 제 맞은편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의 시끄러운 소음만이 우리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애는 어디 있냐? 아, 유성이는 식당 사장님이 봐주셔서 가게 뒷방에서 자고 있어요. 잘 크고 있냐? 내 덕분에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준비했던 날카로운 말들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게 모욕을 줬던 그 오만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세상 풍파에 지친 한 아이의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너 나 원망 많이 했겠지. 제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망 안 해요. 아니할 자격도 없어요. 다 제가 잘못해서 받은 벌인걸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돈이 얼마나 버리기 힘든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꾸며낸 사과가 아닌 뼈저린 후회가 느껴졌죠. 유성이,
얼굴 한번 보자. 제 말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손주를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놀랍도록 빼닮아 있었습니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포동포동한 뺨, 꼭 감은 눈에 긴 속눈썹까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온기가 제 품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분노와 미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제 품이 편안했는지 잠결에 제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민주에게 아이를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죠. 이거. 민주는 질겁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저 이제 어머니나 태호 씨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저는 그런 민주를 가만히 쳐다보다 돈 봉투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죠. 그것은 작은 상가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 근처에 내가 사놓은 작은 점포가 하나 있다. 권리금 없고 보증금도 내가 다 냈으니 너는 몸만 들어가서 장사 시작하면 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런 걸? 착각하지 마라. 너 좋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 길거리 식당 뒷방에서 키울 수 없어. 내 손주 어미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게 둘 수도 없고 이건 너한테 주는 기회야. 네 힘으로 일어서서 네 자식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 가게세는 네가 매달 벌어서 꼬박꼬박 내야 하고 만약 장사 허투루 해서 가게 말아먹으면 그땐 나도 더 이상 너 볼 생각 없다. 그리고 저는 민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호랑 다시 합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저놈은 저놈 인생이 있고 너는 네 인생이 있어. 이제 너희는 그냥 유성이 엄마 유성이 아빠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제 말에 민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도 고부도 아닌 그저 한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어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태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유성이 돌잔치 우리 가게에서 하자. 시장 사람들 다 부르고 네 아들 첫 생일 떠들썩하게 축하해 주자.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앞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이미옥 상회에서는 유성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자기 손주 일처럼